안녕하세요. 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이 레틴A 크림에 대해 그 온라인에 수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혼란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타민 A 패밀리인데 비타민 A, 레틴 A, 레티노익 애시드, 트레티노인, 레티놀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헷갈리고 또 전문가 영상을 봐도 어떤 분은 발라라, 바르지 말아라, 발라서 더 안 좋아졌다, 이걸 안 바르면 늙는다, 너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15개의 질문으로 정리를 해보고 제 바름 라인 결론도 말씀드리고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도 물어보고 싶어요. 가득 이게 제 비타민 A들이에요. 비타민 A 세럼, 여기 비타민 A 세럼, 이거는 레티날 크림, 이거 바쿠치올이라고 요즘에 식물성 레틴 A라고 처방 없이 쓰는 게 새로 나왔거든요. 스티바 A 크림도 제가 도수별로 가지고 있고, 이건 미국 처방 0.06%까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거 제가 누구한테 쓰는 거 아닙니다. 다 제가 쓰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매일 바르느냐 그렇지 않고 피부 눈치를 봐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산화, 안티에이징 이런 게 강조되면서 비타민 A, B, C, E 이렇게 종류별로 바르라는 걸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레틴 A, 이 비타민 A, 트레티노인 크림이 노화 방지에 중요하다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왜 다들 레틴 A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FDA에서 유일하게 주름 개선 인증을 받은 성분이 이 레틴 A, 이게 스티바 크림이기 때문입니다. 히알루로닉 애시드, 펩타이드, 콜라겐, 비타민C 여러 가지를 저희가 화장품에 들어있는 걸 다 발랐는데요. 그게 인증이 안 된 이유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에서 입증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사실 콜라겐도 바르거나 먹어서 이게 피부 콜라겐이 생기냐 마냐 말이 많지만 그래도 저희가 여전히 콜라겐 화장품 쓰거든요. 비타민 A 일반 화장품 레티놀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이 레틴 A를 주름 개선으로 FDA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자꾸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성분이 3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이 레티놀 계열, 두 번째 비타민C, 하이드록시 애시드입니다. 저희가 글리칼릭 애시드나 이런 여러 가지 애시드 제품들을 또 쓰잖아요. 제가 여태 굉장히 많은 스킨케어 프로그램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제 구독자분들 외적으로 트래픽이 생기는 게 이 레틴 A밖에 없어요. 이 스킨케어 쪽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실 거예요. 의사분들도 그렇고 이 스킨케어 쪽도 그렇고 트래픽이 생기니까 계속 이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검색되고 이런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질문, 이 레틴 A는 노화 방지의 만병통치 크림인가? 제 레틴 A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신 분들은 제가 이 레틴 A를 마구잡이로 권하는 건 아니라는 걸 눈치채셨을 거예요. 오히려 잘못된 사용 방법이나 절대적인 맹신, 그리고 누가 써보고 그 사람 피부에 맞아서 좋다는 걸 보고 막 따라 쓰거나 이런 거를 경계한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요. 피부 타입에 맞는지 또 사용사항의 주의점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처방도 받아야 되고 이 복잡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크림의 장점은 무엇인가? 가장 큰 장점이요? 가성비입니다. 미국에서도 처방만 받으면 이거 30불대로 살 수 있어요. 한국에서도 이거 33,000원? 피부과에 한번 가서 처방 리필을 받으면 계속 리필을 해서 또 쓸 수 있어요. 또 콩알만큼 바르면 되죠. 웬만한 이런 레티놀 세럼? 이런 거 80불, 10만원 이렇게 세럼들이 비싸요. 그러니까 가성비 대비 좋고 또 일반 레티놀보다 레틴 A가 효과도 좋다고 하니까 저희가 당연히 이 제품에 솔깃하는 것이죠.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 외적으로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 대비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이 스티바 A 크림을 계속 쓰는 것, 일상 고가의 세럼, 레티놀, 비타민C, 펩타이드, EGF 그런 제품군을 쌓아놓고 바르는 것과 롱텀으로 어떤 것이 피부에 더 좋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이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 같아요. 화장품들이 수십만 원대 고가의 제품들, 앰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하나씩 오픈해서 이렇게 척척 얼굴에 계속 들이부었을 때랑 이 스티바 크림 하나에 의지해서 버텼을 때랑 누구 쌍둥이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해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 레틴 A가 잘 맞는 피부 타입이신 분들이 발랐을 때 피부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가성비로 따지면 레틴A가 낫고 부작용 걱정 없이 이것저것 막 여러 개 바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반 화장품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5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레틴A가 잘 맞는 피부 타입은 어떤 피부 타입일까요? 광민감성이 없고 정상 피부에 가까우면서 각질층이 두껍고 건강하신 분에게 잘 맞습니다. 하얗고 얇은 피부보다는 좀 가무잡잡하고 두꺼운 피부이신 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그런 피부가 광민감성이 낮기 때문이죠. 그럼 6번째, 이 레틴A가 잘 안 맞는 피부 타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레틴A가 완전 잘 맞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바로 표피가 얇고 하얗고 광민감성이 센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저도 이 레틴A를 매일은 아니지만 사용을 합니다. 같은 비타민 A 패밀리지만 이건 처방받아야 되는 레틴A, 이건 그 바로 아래 단계인 아다펠렌, 여드름 연고로 많이 쓰이잖아요. 이전에는 이건 미국에서도 처방약이었어요. 지금은 이걸 슈퍼마켓에 팔거든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처방받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아다펠렌이 광민감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A 주름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디페린을 사용하셔도 돼요. 저도 요즘에 막 열 올라올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땐 조심하고, 또 한여름에는 되도록 많이 바르지 않는 편이에요. 광민감도, 열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은 꼭 레틴 A뿐만 아니라 피부 필링이나 레이저나 기타 센 관리, 하이드록시 엑시드를 쓴다든지 하는 모든 센 관리를 하셨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사항을 얘기하다 보니까 7번째 질문이 생각이 나요. 레틴A를 바르면서 수영장이나 사우나에 가도 될까요? 모든 센 트리트먼트를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영장과 사우나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사우나는 그 열을 어떻게 할 거예요? 레틴A 뿐만 아니라 모든 각질 턴오버에 관여하는 관리를 받으실 때는 피부에 자극이 되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우나, 수영장뿐만 아니라 막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얼굴에 열이 나는 것도 피하는 게 좋고요. 스키장이나 바닷가에서 맞는 바람도 이 표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우나를 가시는 거는 이 레틴A 사용과도 별개로 피부에 그리 좋은 영향이 없으니 가끔 가는 건 몰라도 이게 주기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수영이나 운동을 하는 것은 레틴A를 바르기 때문에 수영이나 운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둘 중에 만약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운동을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운동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또 관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름만 붙잡고 운동을 안 하는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그냥 운동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8번째, 레틴A 사용 시 부작용과 그에 따른 단점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센 트리트론을 사용해서 세포를 턴오버해서 각질을 밀어내는 동안 각질이 민감해지고 붉어지고 간질간질하고 이런 문제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문제는 이걸 굉장히 낮은 도수부터 시작하고 작은 양의 레티놀로 시작해서 레티나를 거쳐서 레티네로 간다든지, 이걸 양을 조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텀을 조정을 한다든지 일주일에 한 번만 바른다든지 일주일에 2번만 바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점점 늘려나간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민감도에 적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위의 질문과 같이 사우나나 열이 많이 나는 운동과 병행이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다른 트리트먼트하고도 병행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함량 비타민 C 관리나 펩타이드, EGF 여러 가지 앰플들을 또 겹쳐 바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레틴A 자체가 피부에 자극이기 때문에 또 센 비타민C를 겹쳐 바르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타임에는 레틴A를 바르면 아침에 세럼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또 각질층이 민감하면 그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부담감이 커져서 다른 트리트먼트과 병행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 그것을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레틴A를 쓰면 순한 크림 하나에 의지해서 일정 기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럼 연결해서 다음 9번째 질문은 하이드로퀴논과 같은 강한 미백 성분과 레틴A를 함께 쓰는 것은 어떨까요? 이 레틴A와 하이드로퀴논이 섞여진 복합 처방 연고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백을 위해서 하이드로퀴논 성분을 제 피부에 사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할 수가 있거든요. 하이드로퀴논은 그냥 일반적으로 화장품 살 수 있는 2%로는 그렇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역시 처방받으시는 4% 크림은 처방하시는 피부과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10번째 질문도 연결돼요. 이 레틴A를 발라서 색소 침착이 더 세게 올라오냐?
이 크림 발라서 얼굴 더 칙칙해졌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거는 레이저 받은 후에 얼굴 더 칙칙해졌다 또는 뭐 멜라닌 크림 바른 이후에 칙칙해졌다, 그게 다 일맥상통하거든요. 그 하이드로퀴논의 문제도, 하이드로퀴논은 미백이 돼요. 근데 하이드로퀴논을 바르고 햇빛을 쐬면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 레티네이도 기미 잡티를 없애주는 성분입니다. 당연히 세포가 턴오버되고, 제가 이 레티네이 색소 피부 편에서 자세히 다뤘잖아요. 이게 색소를 밀어낸단 말이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포가 턴오버되면서 이 각질이 고르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겪을 때 자외선 침투도 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틴A를 발라서 색소 침착이 심해졌다기보다는 레틴A를 발라서 말랑말랑해진 각질에 자외선이 침투해서 색소 침착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원흉을 찾자면 자외선과 열기예요. 그럼 11번째 질문. 자외선과 열기를 피할 수 없다면 레틴A 크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저의 결론은요. 네, 색소 문제를 걱정하시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해졌어요. 이게 색소냐, 주름이냐, 이런 양갈래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자외선과 열기를 잘 차단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에서라면 이 레티네이가 가성비 대비 주름과 색소 침착을 없애는데 효과적인 제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플렉서블하게 이용을 해야 돼요. 여름철에는 바르지 말고요. 또 겨울에도 뭐 다음 주에 스키장을 간다. 그러면 이제 멈춰야 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바닷가로 여행을 가서 막 햇빛과 바닷바람을 맞을 거다.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스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안전한 시기에만 바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12번째 질문이 이어지네요. 임산부는 사용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얘가 뭐예요? 이게 레티네이를 쓰시는데 이게 비타민 A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레티놀, 레티날, 레티네이, 얘네들은 전부 비타민 A 패밀리입니다. 임신 전에 임산부 영양제를 미리 바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일반 멀티비타민의 비타민 A 함량보다 임신부용 그 비타민 A 함량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좋다가 아니라 이걸 바름으로써 전체 비타민 A 도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근 주스를 짜먹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전체적인 비타민 A 양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비타민 A 크림을 바를 이유가 없습니다. 13번째 질문은 이렇게 지금 벌써 머리가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티네이를 굳이 처방받아서 써야 하느냐? 이건 증명된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FDA에서 허가된 유일한 주름 개선 성분이라는 거죠. 표피세포 활성화로 각질층의 두께도 증가시켜주고요. 피부 탄력 섬유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을 관여하는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서 피부 재생 탄력을 개선해 줍니다. 그거는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얘기예요. 자외선을 빼고 얘기하면 미백에도 효과가 있고 자외선을 가지고 생각하면 주름 개선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거죠. 14번째 질문까지 왔어요. 그럼 도대체 쓸까 말까? 저희가 자외선과 열기를 조심하기로 하고 극민감성 피부가 아니라면 피부 타입별 사용 방법을 참조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제 피부가 이만큼의 탄력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거는 그동안 제가 써왔던 비타민 A 양과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수십 배 효과가 있는 레티네이가 아니더라도 비타민 A 패밀리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타민 A 패밀리를 빼면 주름 개선, 탄력 개선을 시킬 자연스러운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게 레티네이가 가장 효과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일반 레티놀 저용량에서 시작하셔서 다음 단계로 점점 높여 가셔도 됩니다. 좀 피부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럼 15번째. 여전히 이 구매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이 레티네이는 무조건 피부과에 가셔서 처방을 받으세요. 그리고 또 피부과에 가셔서 누가 그러는데요, 누구는 발라서 어떻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피부를 그 선생님한테 보여주시고 그 선생님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직접 피부를 보고 판단하신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온라인에서 레티네이는 안 팔아요. 레티날들은 팝니다. 그리고 역시 한 단계 아래인 이 디페리는 아마존.com 이런 데 사실 수는 있어요. 이 비타민 A들을 피부 관리 루틴에 넣어주는 것이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틴 A보다 단계가 낮은 이 레티날 사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레틴 A보다 광민감성이 낮은 디페린 크림이나 레틴 A의 부작용은 없지만 같은 역할을 하는 식물성 레티놀 바쿠치올 후기에 대해서도 곧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레틴 A뿐만 아니라 피부 각질층 재생에 관여하는 트리트먼트를 받으셨을 때는 자외선과 열기 차단이 필수이고, 만약 자외선과 열기 차단이 힘들다면 보다 순화된 관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색소 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제가 50260 안티에이징 10년 프로젝트로 시술 없이 그냥 내추럴한 관리로 안티에이징을 유지하는 방법을 저를 피실험자로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레틴 A 관련 영상이 아니라 저의 다른 스킨케어 관리 영상도 더 시청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스킨케어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니마우스 채널 구독하시고 본인 피부 타입에 맞는 자기 주도형 스킨케어 방법 찾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클래스에서 만나요.